자, 이제 지금 이제 부동산 이제 주택 시장에 보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뭐 다주택자 중과세가 좀 유예가 됐죠. 지난 10일부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로 좀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좀 떨어지는 징후도 보인다. 뭐 이렇게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건축 부분인데,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도 이제 규제 완화를 약속했고, 뭐 또 서울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사업에 뭔가 좀 속도가 좀 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건축 규제 완화, 일기 신도시를 대폭적으로 재건축하겠다.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서울에서 역시 주택 시장의 핵은 서울인데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기획 시대.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겹쳤어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 한 10년간은 재건축의 대폭발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또 경기지사 이번에 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공약들이 확 나오고 있어요. 예. 재건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과거 한 10년은 재건축의 암흑기, 예. 혹은 재건축을 규제하는 시대에서 앞으로 10년간은 재건축을 어쨌든 정부가 나서서 밀어주는 시대로 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일산의 평균 용적률이 169인데 이걸 한 300%까지 올린다. 예. 이러면 사실은 대단히 큰 어떤 땅의 가치가 거의 뭐 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역세권은 500%. 이게 실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그런 어떤 공약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의 신통계획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충격적이에요. 여의도 예. 뭐 시범 아파트 60층. 그 다음에 한양 아파트 최고 50층. 뭐 더 중요한 거는 준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또 뭐 상업 지역으로 뭐 바꿔서 용적률을 확 올려준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습 옛날에 박원순 시장 때 가능하면 안 해주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해줄 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확 올려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통기획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신통기획 추진하고 있는 게 현대아파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대한민국 최고 비싼 아파트예요. 예. 평당 2억이 넘는 아파트예요. 예. 거기도 신통기획에 넣어서 서울시가 더 잘해주겠다. 거기다가 대치동 미도 아파트 서울 시내에서 최고급 아파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송파, 장미 1, 2 신통계획이라는 게 재건축 그 기간을 확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울시가 최근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박원순 시장의 도시재생 가능하면 재건축 가치나 재개발을 좀 자제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 자체를 살리겠다. 예. 이런 도시재생에서 이제는 도시 대개조의 시대. 예. 이제 서울시가 뉴욕 도쿄처럼 경쟁하려면 건물을 더 많이 짓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보면 높이 규제 완화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하고 개발 방식 정비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비욘드 조닝 예. 용도 지역제에서 여기는 주거, 공업, 상업, 녹지 이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건물의 높이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는 뭐냐면 다기능 복합 용도 예. 상업, 관광, 공업 다 집어넣어서 뭔가 초고밀로 개발하겠다 할 수도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동일한 용적률에서 슬림한 재건축을 통해서 고가로 하겠다고 그러지만 예. 실제로는 인센티브 주고 하면 더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얘기로 시민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세훈의 야심이 드러나요.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아파트 짓겠다는 말을 최근에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고급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대표 상품으로 짓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양반이 예. 그전에도 시프트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냐 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주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그런 이게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느냐 예. 혹은 얼마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미 윤 대통령과 예. 오 시장의 어떤 양쪽이 그냥 밀어주면서 재건축 황금기가 온다. 이건 서울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만 끄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물론 지금 이제 속도 조절론이 나와요. 신도시에 너무 가격이 오르면 안 되니까. 하지만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앞으로는 이 방향을 누구도 돌리기 어려운 게 됐어요. 이 재건축 규제 완화에 가장 수혜를 보는 지역이 지금 어디냐? 일기 신도시와 강남 이쪽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직 안 떠든 데가 있어요. 목동이 뭐냐면 목동 26,000가구 예. 신도시랑 똑같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1985년에서 1988년 사이에 목동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지어졌어요. 이게 보면 일기 신도시보다 더 오래됐어요. 예. 근데 왜 신도시가 목동 신시가지가 왜 재건축이 안 됐느냐?
여기는 용적률도 낮아요. 150 뭐 이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목동 6단지 빼고는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도 좀 완화해주겠다. 이런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120% 이하도 있고 130 이하도 있고 140 이하도 있어요. 목동은 현재 특별히 바람을 안 타고 있어요. 근데 네. 왜 그러냐면 너무 신도시와 압구정동 이쪽만 이제 했는데 목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 통과인데 예. 자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예 뭐 정밀 안전진단을 없애자 하지만 우리가 안전진단 잘 봐야 돼요. 2018년에 안전진단을 강화했어요. 예. 근데 2015년에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이 20%인데 50%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40에서 15% 줄였어요. 이 이후로 사실은 재건축 안전진단 다 통과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2018년 이전 안전진단 기준으로 돌아가면 예. 사실은 신도시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안전진단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목동의 재건축 선두주자가 6단지인데 그러니까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목동이 원래 신도시처럼 개발됐으니까 예. 거기만 할 수 없다. 전체의 도시계획을 새로 해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방식이 어떻게 보면 목동이 신도시와 똑같은 방식이에요. 신도시는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목동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면 목동도 당연히 해주는 게 맞겠죠. 예.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목동 아파트가 오른다는 게 아니라 목동도 새로운 어떤 재건축의 어떤 대량 공급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계동. 예. 상계동 준공정도가 1985년에서 1989년이에요. 1기 신도시 착공 직전에 이미 다 완공됐어요. 예. 여기만 해도 뭐냐 4만 가구나 돼요. 한 개 단지가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도 지금 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용적률이 지금 170%, 169, 뭐 높은 데는 200%예요. 이게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중동, 평촌 이쪽하고 여건이 비슷해요. 목동보다는 관심을 덜 받았고 소형 평형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이 이제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지금 막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신통기획이나 예. 혹은 신도시식 재건축을 왜 일산 분당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말이 있겠나요? 예.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미 노원이 좀 소형 평형인데다가 가격이 좀 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좀 추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올랐죠. 여기는 상계동에 또 호재가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상계 주공단지 그 밑에 창동 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전이 확정돼가지고 여기다가 예.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여기 상계동 이쪽이 가장 문제가 자족시설이 없다는 건데 예. 여기 서울대하고 같이 해서 메디컬 클러스터 그러니까 이거를 또 대규모로 하다 보면 여기 어떤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상계동만 있냐? 수소. 예. 수소도 보면 지금 용적률이 한 200%, 199%, 100%짜리도 있고 예. 여기도 결국은 수소도 우리도 지은 지 한 30년 돼 가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예. 그럼 이미 수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 24,000가구의 하안주공 지금 재건축 지금 추진 중이에요. 여기도 89년하고 90년대에 중공이 됐어요. 예. 그러면 여기도 이제 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용적률상 그럼 우리도 300% 달라. 예. 우리도 역세권은 500% 달라. 나오겠죠. 5개월째 떨어지던 시흥. 예. 2억이던 시흥 아파트에서 이변이 벌어졌는데 예. 이 신고가가 우수수. 이거 시흥도 보면 여기가 용적률 보면 120%, 예. 110%. 여기도 시흥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도시 개념으로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러면 시흥 주민들은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일기 신도시만 해주냐? 그다음에 시흥은 전세가하고 매매가 차이가 1억 미만의 지역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7,900, 5,400 예. 주공 아파트들 많아요. 그리고 안산시장이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예. 노후 공동주택 30년 정밀 안전진단 면제해주라. 예.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걸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지 뭐. 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예, 예. 정치권에 어쨌든 컨센서스가 예.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안산인데 안산도 보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산이 수도권의 첫 신도시예요. 예. 저희가 한번 했죠. 다뤘었죠. 그리고 여기도 용적률 123%고 옆에 성포역 같은 경우 주변에 우리도 500% 해주세요. 당연히 얘기 나오겠죠. 예. 심지어 민주당에서 신도시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일기 신도시 노후와 민주당이 재건축 총대 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윤 대통령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을 했는데 예. 민주당이 우리가 더 앞장설 거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신도시만 특별법을 만들어 줄 거냐? 네.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수도권 전체의 어떤 도시계획상의 어떤 용적률 뭐 이런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유일하게 오래간만에 재건축으로 대동단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김은혜, 김동연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예. 서울시장 나선 오세훈, 송영길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생각보다 어쨌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10년간은 재건축 규제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10년간은 재건축을 통한 주택 대량 공급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재건축 2차 빅뱅 시장이다. 예. 왜냐하면 1차 빅뱅은 옛날에 재건축 정말 용적률 낮은 아파트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중층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이거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잘 세워서 야 그럼 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집값이 오를 테니까 뭐 집 사라는 거냐? 예. 우리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시계획상. 예. 지금 계속 오른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와 그다음에 주택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있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 공급 부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김은혜, 그다음에 김동연 이분들이 집값 올리려고 규제 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대량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대량 공급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 그러니까 그 시차가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에 새로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아요. 대량 공급의 시대가 정말 이게 잘 돼가지고 한 4, 5년 후에 지금의 한 2만 가구짜리 목동 아파트 2만 가구짜리에 거기가 한 4만 세대가 들어선다. 이론적으로 치면 그 주택 공급이 2배가 늘어나면 집값은 정말 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착각을 하는 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이고 그 과정에서는 건물의 가치, 그러니까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실현하는 때가 되면 전반적으로 집값을 확 끌어내리는 그런 효과가 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불과 지금 뭐 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렇게 세상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재건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너무 한꺼번에 진행이 될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전세 시장이라든지 이런 임대차 시장이 좀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속도 조절론도 나올 거고, 예. 그 다음에 집값이 좀 안정돼야 사실은 정부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같이 막 여기도 재건축, 저기도 재건축해서 집값을 들쑤시면 정부 못해요. 이 재건축 빅뱅 이것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이나 목동이나 사실 뭐 이런 수서 같은 데들은 워낙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너무 좀 절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걸 이제 뭐 무주택자들이 직접 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이제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용으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재건축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너무 좀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빨리 이게 좀 정부가 좀 어느 정도 이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게 계속 왜냐하면 이게 뭐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집값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희 이제 봉다방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러면 이거 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시기에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은 부동산 시장과 함께 외부 환경, 주식시장, 그 다음에 세계 금융시장 이 환경을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 시대, 초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되는 시대. 이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재건축 빅뱅이지만 세계 경제의 지금 빅뱅도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